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심 박사님의 고언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고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수요일입니다. 11월 27일요. 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패스트트랙을 12월 3일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이제 반격으로 한국당이 카드를 뽑은 것이 지금 국정조사를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하자. 그래서 유재수의 그 감찰 중단 부분, 또 울산시장 김기현에 대한 황운하의 청부 하명 수사, 그리고 우리들 병원 사건을 하자,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재수 감찰 중단이나 그 황운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당이 공개적으로도 많이 언급하고 언론에 이제 공식적으로 회자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렇죠. 우리들 병원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라는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들 병원 사건은 그동안 우리 황장수 소장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여론화된 사건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사건 내용이 좀 복잡 다단해 가지고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 가지고는 사실은 오늘 뭐 조선일보랑 이런 기사들을 인터넷에 썼던데 내용이 다 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자체가 팩트인지 이것부터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맞는데 그 자세한 디테일에 있어서는 좀 자세한 취재는 아직 안 된 모양이구나. 이게 이제 한국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동안 취재를 좀 소홀히 했다가 늘 황 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왜 메이저 언론들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있느냐, 뭐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아마 취재가 조금 비읍해서 기사 자체는 좀 그렇게 충실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갖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한국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법이 지금 코앞에 닥쳤고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런데 이제 패스트트랙법 자체만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또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어떤 대응 카드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들이 보더라도 뭐 국민들이 정말 요 광화문 지난번 집회처럼 들고 일어나 가지고 여의도를 감싸 가지고 완전히 국회가 굴복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해 나간다면은 뭐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서는 지금 국민들로부터도 가장 핫하게 이슈가 돼 있고, 또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어떤 도덕성이랄까, 조국 사태 이상으로 그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국정조사를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재수 감찰 루머 사건, 이 부분은 그동안 또 뭐 언론에서도 일부 다뤘고 특히 유튜브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다룬 사건이고, 또 황운하 이 선거 개입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 사건이죠. 이 부분도 과거에서부터 그 당시부터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느닷없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하고 나서면서부터 이거 표적수사다, 기획수사다, 이런 논란을 빚어왔고, 그동안 잠잠하다가 뭐 문재인 정부는 권력 서술에 눌려가지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모른 척하고 덮어놨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고 힘도 좀 빠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오면서 그 제대로 수사해라. 왜 지방 울산지검에서 움딱주물딱 하느냐. 서울로 가져와. 여기서 제대로 수사해. 이렇게 지금 나선 거고.
지금 이 문제가 더 복잡하게 얽힌 것은 저는 우리들 병원 사건 아닌가. 예. 이 사건은 뭐 황 수장이 좀 뭐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저는 하나는 왜 산업은행 같은 데서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김수경 두 사람 부부 아닙니까? 이혼을 했지만 예. 2012년에 1,4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해 줬느냐. 그 이전에 이미 이수경과 이상호 우리들 병원 원장과 김수경 또 요 우리들 뭐 리조트 회장이죠. 예. 이 사람도 지금 파산 상태에 가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3월 달에 파산 뭐 회생 신청 그런데 그걸 왜 했습니다. 1,400억을 해줬을까? 또 하나는 지금 그 이상호, 김수경 부부와 말하자면 소송건으로 신한은행의 그 대출 관련해서 얽힌 신모 씨, 예, 신혜선이 이제 이름이 공개. 신혜선 예, 씨입니까? 신혜선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는 또 뭐냐? 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왜 여권의 실세라는 사람들이 양정철 또 뭐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거기에 신현수, 신모 신현수죠. 신현수. 예, 신현수 그 유명한 신현수죠.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고 하고 미국 지금도 갔다가 뭐 최근에 들어와서 양정철이하고 10월 말에 예, 밥 예. 먹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 신모 씨 문제를 신혜선 씨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돈이 2012년에 나간 거 대선 직전에 나가고 그런 문제들이 얽힌 거 보면은 여권의 사람들이 거기에 뭔가 신사를 지지 않았으면은 끼어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신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대선 앞두고 뭔가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발목이 꽉 잡혔으니까 신혜선 씨가 그 과정을 지금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갔다는 걸. 또 하나는 신혜선 씨도 뭐 지난번 한국일보 인터뷰에서도 카톨릭이 왜 침묵하고 있고 카톨릭이 어떻게 도왔는지 대선에 선거에 개입해서 예, 대선 개입했는지. 총선에 다 예. 이것도 나는 알고 있다. 좀 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내가 까버리겠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들 병원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농단 사건으로 지금 지목을 했는데 이게 더 폭발력 있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이 정권의 탄생과 관련된 정치자금과 관련된 흑막이 개입이 되어 있으니까 양정철이가 왜 이런 데 끼어들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신혜선과 김수경 그리고 이상호 부부 간의 엮임 한 덩어리. 예, 한 덩어리.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들 병원의 2012년 대선 직전에 1,400억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이제 1,400억이 이상호한테 주어지는데 이상호가 보증이 택도 없었고 이미 여러 군데 은행에 수백억 빚이 엮여 있어서 도저히 국책은행에서 빚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런 신혜선 씨하고 얽힌 빚에서도 빠져나가게 신한은행이 봐준 거죠. 사금융으로 은행의 계좌에 안 잡고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게 이 사건에 등장해서요. 예, 그러니까요. 은행에서 돈을 갖다 줬는데 그게 은행 계좌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도 돈 없으면 은행에 가서 계좌에 찍지 말고 돈 좀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는 사금융으로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이 신한은행 지점장한테 확정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신혜선은 이상호 김수경이 부부가 가만히 있는데 사업하자고 해서 빚을 졌다. 이건데 뭐 본인은 신문은 260억이라는데 제가 그 건물에 대한 건저당을 떼보니까 최근까지 205억이었어요. 이제 이자겠죠 나머지는. 이자가 뭐 또 그리고 많이 이상호가 20억인가를 신혜선이 빚 갚는다고 빼가지고 은행이 선이자 떼고 신혜선 씨한테 13억을 줬어요. 네. 그래서 그 20억을 빼면 185억이에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70억 가량은 신혜선 씨가 이상호 부부를 만나기 전인 2007년 이전의 빚이에요. 자, 그 신혜선 씨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전에 빚을 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상호 부부를 만나서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에 한 120억 안팎의 빚이 나와요. 근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9년이라는데 안이베라는. 예. 근데 사업 시작하고 잡힌 빚은 4억 5천만 원밖에 없어요. 건저당이. 그러니까 2007년, 2008년에 한 110몇 억쯤 되는 빚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게 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상호 부부, 김수경이 부부하고 문제가 되고 또 은행하고 문제가 된 거를 왜 청와대를 상대로 협박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 실세가 왜 나와서 난리를 치고 그리고 처음에 주간조선에 1월 달에 보도가 되고 이제 그걸 제가 확산시키면서 제가 또 주가 제보도 받아서 확산시키면서 문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1,400억 받은 거를 왜 거론하느냐. 외관상으로 보면 뭐 1,400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부분에서 빠졌다 이건지만은 예, 예. 그런데 1,400억을 문제를 이 사람이 삼아서 사실은 이 신혜선 씨 개인 빚이 문제가 아니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업체들 돈 빌려주는 데인데 일개 개인 병원 사업자한테 담보의 한 70% 정도 빌려주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70%도 많이 빌려주죠. 예. 많이 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1,400억을 줄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담보 다 계산해 봤어요. 부산에서 던진 것도 있고 1,200억이 안 돼. 최대치로. 그러면 어떻게 1,200억 담보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가 운운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문재인도 제가 그 문제 제기한 직후에 은행하고 뭐 간담회에 가서 미래 가치를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예. 산업은행 관계자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예. 자, 근데 타이밍이 까마귀 날짜가 배 떨어진다고 이명박 정권 때고 강만수가 산업은행 행장이고 회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네. 강만수가 회장을 할 때 어떻게 친노 인사라고 대한민국의 자타가 아는 그러니까요. 부도가 난 사람한테 예. 1,400억을 산업은행이 빌려줘 버리냐. 자, 이 부분이 지금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그러면 MB가 문을 밀었냐? 뭐 상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뭐 워낙 뭐 박근혜 당시에 예. 대표였나요? 후보였나요? 후보. 예. 그 전부터 뭐 예. 워낙 트러블이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예, 둘이가 MB가 그 후보가 돼가지고 제가 신문사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상문가로 있었는데 예. 사장하고 둘이 저는 이제 MB를 잘 아니까요.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때도 와가지고 박근혜 후보고 이렇게 잘 좀 이렇게 뭐 2007년도 온 것 같구나 이렇게 하라니까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감정이 너무 강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YS 때도 그렇죠. 그 소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해창 안 밀고 DJ 쪽 DJ를 싹 밀기 봐주고 위해서 또 DJ의 그 정치자금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덮어주고. 딱 덮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또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출이 대선 직전에 벌어졌고 그러니까요. 딱 이상호가 갖고 가야 될 돈이 내가 볼 때 한 800억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한 600억이 어딘가 사라졌는데 이 돈의 액수가 또 미묘하게 보통 한 후보가 대선 때 쓰는 액수하고 비슷해요. 한 600억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 차떼기로 할 때는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썼는데 예. 그거로 이제 선거법이 강화되고 하면서 한 1,000억 정도 700~800억 뭐 1,000억 이렇게 요즘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요. 보전해주는 액수가 보통 한 600억이거든요. 예. 공공으로. 그래서 보통 한 600억, 500억 사이를 보전받습니다. 대선 출마한 예. 1, 2당의 후보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미묘하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된 게요. 2015년에 이 여자가 문제를 삼습니다. 신혜선이. 예. 그러면 2012년에 대선 떨어지고 1,400억 받고 활동한 애는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청담동 지점장, 부지점장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자기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고소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선 씨는 제3자가 이 빌딩을 해결해 줄 거라고 끊임없이 기대했고 그래서 이야기를 보면 정재호가 지를 국회의원만 만들어주면
해결해 지금 주겠다고.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또 2017년 11월에 조국과 박수현 대변인이 그때 낙태 문제 때문에 수원교구에 이용훈 주교를 만나러 갔을 때 이용훈이가 내일 오면 내가 자료를 주겠다고 또 왔을 때 따로 박수현을 불러서 전달하라고 자료를 줬다고 하고 또 한참 뒤에는 갖고 간 뒤에 아직 연락이 없다고 하고 속이 탄다고 하고 주교가 그런 문자를 신혜선이한테 보낸 걸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자, 일개 개인이 자기가 동업자들하고 사업하다가 빚짓는데 진노라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박수현이를 보고 전달해라 했으면 주교를 통해서 또 심부름을 시키는 일이 가톨릭 주교면 거의 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주교를- 신까지는 아니지만 막강한 바우가 예, 있는 주교를 통해서 또 심부름을 시켜요. 대변인한테. 그러면 누구 갖다 주라고 시켰겠습니까? 대통령 갖다 주라고 그렇겠죠. 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겠죠. 예. 그럼 박수현이는 황당했을 거예요. 이거 왜 나한테 주노? 근데 신혜선이는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 갖다 주라고 주교를 통해서 청와대 대변인한테 문서를 전달하냐. 자, 그렇게 일이 있었고 이제 올 초에 신혜선이가 주간조선에 이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간조선이 모르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사는 아니거든요. 예, 예. 주간조선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올해 4차례 경매 시도가 됩니다.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정권이 신혜선이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근데 지난번에 한국일보 18일 인터뷰 놓은 거는 13일 날 인터뷰했는데 12일자로 11월 12일자로 경매에 낙찰돼 버렸어요. 370억 예. 5천만 원.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가 알던 기자 하나 오라고 해가 바로 인터뷰를 한 걸로 보여요. 근데 18일 날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19일 날 판사가 매각 불허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경매가 된 것을 매각 불허한다는 게 낙찰이 된 걸. 그러니까 경매에 붙여가지고 낙찰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건 뭐 당연히 낙찰자한테 가는데 판사가 그 매각을 불허한다는 것은 얘기 안 되죠. 그냥 그것은 그렇다 한다면은 판사도 어느 쪽으로부터 강한 압력을 뭐 받았죠. 압력인지 청탁인지 이런 걸 받아가지고 매각을 중지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신혜선이 걸로 그대로 갖고 있어라. 예.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나서서 좀 해결해 보겠다. 예. 그렇게 된 거겠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혜선이 이 여자는 또 끝을 보겠다더만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여권 쪽에서 달라들어서 조금만 기다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좀 달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좀 희한한 거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사건, 노태우 시절이나 이럴 때는 정치 현안이라 해가지고 죽어도 보도가 안 되는 내용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21세기에 이 사건을 그간에 메이저 언론이 전혀 보도를 안 했어요. 주간조선이 보도했는데 조선일보가 안 받았었습니다. 뭐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옛날에 우병우 사건 때도 TV 조선이 그렇게 특종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또 조선일보는 안 썼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해서 언론사도 뭐 여러 가지 매체가 있으니까 한쪽은 치고 한쪽은 또 봐주고 하면서 권력과의 뭐 이 줄다리기랄까 밀당을 하는 거. TV 조선이 확보한 거를 우리는 나중에 최순실이 터지고 난 뒤에야 TV 조선이 사진 찍고 따라다닌 걸 알은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조선만 안 쓴 게 아니라 동아, 중앙 등 메이저 언론이 좌우를 발휘하고 하나도 안 썼어요. 마이너 언론이 일부 조금 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 언론들은 뭘 모르고 그런 거 있어? 그 기사 되네 하고 뺏겨 쓴 거죠. 뺏겨 쓴 거고 메이저 언론들은 이 문제가 갖고 있는 폭발력, 그 막대한 영향력 이걸 알기 때문에 감히 이거 썼다가 잘못하면은 이거 언론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사도 권력 초기에는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언론도 저도 뭐 언론사에 있어봤지만 풀처럼 또 높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궁극적으로 보면은 권력들이 언론이 그렇게 자기 손아귀에 놓을 때는 이건 뭐 간단하네. 언론 이 정도 뭐 한마디 딱 치니까 꼼짝 못 하는구나. 그런데 언론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차원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지 결국은 정권의 힘이 빠지면은 뭐 가차없이 써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권력도 언론과의 어떤 딜을 통해서 적당히 덮고 갈 거라고 생각했다 한다면 큰 착각이고 조국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 병원도 지금 이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뭐 주간조선에도 월간조선에도 뭐 주간조선에도 쓰고 몇 군데 썼지만 이제 황 소장도 끈질기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한국당에서도 심재철 의원인가요? 그분도 뭐 한 번 또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이 시점에 이걸 3종 세트로 터뜨리는 게 좋겠다. 자기들도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지금 입장에서 보면 조국 사건으로 문재인 정권이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시청. 언론이 그런 걸 감지 못 하겠습니까? 지금은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들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우리 언론은 하이에나 언론이다. 죽은 고기 또 힘이 빠진 시체 뜯어먹는 하이에나 언론이다 하지만 외국 언론도 비슷합니다. 워낙 권력이 셀 때는 거기에 정면 부딪혀 가지고는 언론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힘이 없어요. 또 기자 개개인은 그냥 일반 사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언론이라는 국민의 어떤 이 부여한 그런 언론의 어떤 뭐 권한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힘을 좀 발휘를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실체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덕적인 힘이고 말하자면 무형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언론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한국당이요. 제가 그때 한참 떠들고 난 이후에 심재철 의원이 한번 살짝 이야기하고 이번에 또 살짝 이야기한 거 빼놓고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외면하다가 제가 엊그제 황교안이 이 문제하고 북한 석탄 정제유 밀수 문제를 말하지 않으면 저는 사람도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했죠. 인간이 아니라고. 백날 굶어봐라. 굶어 죽어도 그거 뭐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이제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입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조선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제 이거 자꾸 눈덩이처럼 커져갈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는 이거를 주장한다고 제 방송이 조회 뭐 조작 그 구독 조작부터 시작해서 뭐 개 박살이 나 10개월 동안에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제 입장 자체가 무슨 지금은 취재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다 기존 그렇죠. 언론에 놨다든가 뭐 이런 것에 그렇죠. 대해서 내가 논평을 할 수 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내 시각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동안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중파는 아니지만 수많은 시청자한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의 자기 나름의 확신과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야죠. 나름대로 어떤 증거랄까 이런 것에 대한 취재가 어느 정도 돼 있을 때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황 소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파헤쳤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정치적으로 좀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꺼려해서 그 어려운 사건이면 대부분 이제 정치권도 외면하고 메이저 언론도 외면하면서 권력의 구미에 맞춰주는데 자 이제 이게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는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요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게 눈더미처럼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들 병원 사건이 좀 어떻게 굴러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건은 이상호, 김수경 특히 이상호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디스크를 고쳐준 사람으로 해갖고 친노 세력들하고 아주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아주 가까운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이후 이제 이 문제가
소송전으로 붙고 이렇게 신한은행 또 한국산업은행 막 얽히면서 여권에 소위 실세들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에 왜 달려들었느냐. 예. 그래서 검찰 수사가 겉만 이렇게 수사를 한다면은 이 사람들의 역할만 뭐 가볍게 타치고 갈 것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1,400 대출 받아갖고 이상호 자기 빚 갚고 어찌고 하는데 쓴 돈은 한 800억이고 나머지 600억 어디로 가버렸느냐. 네. 이런 것은 계좌 추적에 들어가고 하면 금방 금방 밝혀질 수 나올 있는 거라고 사안들이. 봅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이 과연 조국 수사나 지금 유재수 사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게. 파고 들어가야죠. 예. 저는 윤석열 검찰이 어떤 확신이 있었다고 하면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이게 또 언론에서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국회에서도 최이배 의원이 법사위에서도 그 무슨 중앙지검장한테 물었잖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앙지검도 또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그렇게 자기들도 하지만 지금 덮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뻔하니 감들이 다 있는 사람, 짜 보면 입맛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뭐 어떻게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의 이 부분을 메스를 들이댄다는 것은 이 정권의 뿌리까지도 필요하다면은 정말 뽑아버리겠다. 그런 각오가 있지 않은 한 이게 달려들기가 좀 만만치 않은 사건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좀 봐줬냐 그런 사건이에요. 또 황운하 뭐 기소 사건도 청와대에서 뭐 하명을 청와대에서 누가 하명했느냐. 그래서, 하지만 예. 그 자체가 정권의 뿌리채 흔들 만한 그런 어떤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아직까지는 그렇죠. 어느 네. 선까지 예, 처벌할 거냐의 수위만 남아있는 문제인데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관련된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 이게 밝혀지면 문재인 정권은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광화문 집회에서는 정광훈 목사랑은 지금 문재인 하야 무슨 운동본부까지 만들어가지고 매일 집회를 하고 있고 이게 탄핵감이다 다 전부. 예.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과연 임기 말까지 무사히 가겠느냐? 그 길을 윤석열이가 쥐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꼬리가 있는 문제고 또 이거는 완전히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문제고 또 이제 이 고리에 중요한 인물이 윤규건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버닝썬 사건이 나왔을 때 보면 괜히 연관도 없는 김학의와 예. 그리고 장자연을 엮어가 예. 윤지호도 등장을 하고 근데 윤지호는 거의 사기로 돼가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이 됐어요. 예. 누가 윤지호를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그 이제 대검의 과거사위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도 조사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데다가 김학의는 그 얼굴은 김학의지만 법적으로 김학의를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를 시효도 끝나고 시효도 다 끝난 거를. 그래서 판사가 도저히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까 무죄로 풀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억지로 엮어갖고 넣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에 다 뭐 하려고 그걸 띄었느냐 하니 쇼킹한 섹스와 관련되는 사건 두 개를 엮어서 버닝썬을 덮으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버닝썬은 경찰에 맡기고. 근데 거기에 윤규건을 보호하려고 저랬는데 그 윤규건이가 지금 이 우리들 병원에서 한때 제가 중간에서 심부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신혜선을 관리해오고 그 사건을 민정수석실에 뭐 조국한테 보고했겠죠. 그래서 보고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수행하고 심지어 경매를 홀딩 시켜놨다라는 말까지 전달해서 녹취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지금 윤규건은 구속시켜서 손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버닝썬도 지금 검찰이 볼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내친다 어찐다 하기가 지금 어려운 거라니까. 윤석열이 다 지금 다 쥐고 있다니까. 손에 다 쥐어버린 거죠. 윤기곤만 하더라도 뭐 그 전 사건은 그렇다고 하고 지금 우리들 병원만 하더라도 지금 그 청담 그 지점장과 부지점장 예. 신한은행 그 고소 사건이 아마 서초서울 거 서초서 있던 거를 갖다가 본청으로 갖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있고 윤기곤 자체가
대통령 주변 친인척 관리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무슨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 이걸 해결하고 적당히 덮고 적당히 잘라낼 건 잘라내는 자리가 이 윤기근이가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윤기근을 딱 구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 손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유재수도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만 구속되면은 거기도 딱 손안에 있는 저 100% 거예요. 구속이죠. 네, 100%. 그다음에 황운하 지금 대전경찰청장입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도 청와대에다 하명 사건이 갖고 멀쩡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또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성 수사라고 봐야 해요. 만들어낸 이것도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우리들 병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하면은 이것은 그냥 뭐 수사가 아니고 과거 DJ 정권도 있었고 뭐 과거 여러 정권도 있었던 엄청난 게이트 사건으로 번질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까지 또 거기에서 어떤 대선 자금이 나왔다는 거 없었어요. 아들들이 뭐 또 그렇게 이렇게 끝났- 해먹고 돈 받아 뭐 먹었다 이런 이런 거예요. 돈 받아 먹은 네, 거예요. 그리고 권력 주변에 또 뭐 이렇게 센 사람 주변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이 들끓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돈 좀 주고 뭐 어찌고 해갖고 더 자기 이익을 더 한 10배나 20배 챙기고 그러는 사건인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선과 대통령과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 자체의 뿌리가 아주 휘청할 사건입니다. 그걸 윤석열 검찰이 자기 목을 내놓고 파헤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하려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한국당도 뜯어내야죠. 패스트트랙법 처리가 된다든가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한국당. 끝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워야 그래서 되죠. 이 국정조사 지금 3종 세트를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걸로 이제 우리도 효부를 어떻게- 보겠다. 예, 예. 효부란 말이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너희들의 아킬레스건을 자꾸 흔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정치적 협상도 이루어지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예. 자, 오늘 1부는 여기로 마치고요. 내일 2부에서 또 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